자, 이번 광고는 디아페 비누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 재구매합니다. 박지희 아나운서가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디아페 쓰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했습니다. 최근에 딸이 마스크 사용으로 입주 위에 계속 트러블이 심해서 피부과에 다니면서 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디아페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해서 사용해 봤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세안과 샤워 때 사용하는데 바디 샤워 사용하기 싫어졌어요. 정말 좋습니다. 3개 구입했는데 지인들 나눠주고 재구매합니다. 아이, 그래요? 자, 디아페 비누의 특징은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실례지만 우리 신 변호사님은 건성입니까? 지성입니까? 저는 건성입니다. 건성. 네. 건성미. 건성. 네, 사람이 좀 건성 하잖아요. 또 지성은 또 지성미인이시고. 네. 자,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및 특히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이고요.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피부에 좋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 특히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고급 수제 비누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특급 이벤트 소식 6월 1일부터 7일까지 단 7일 동안 김용민닷컴 전 제품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음료수 한 병, 빵 한 개, 디아페 비누 낱개 하나도 전부 무료 배송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무료 배송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아페 비누 정말 이걸 머리 감아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두피가 좀 가렵거나 또 이렇게 한절기나 아니면 여름에 땀 차잖아요. 네. 이럴 때 사실 샴푸보다도 디아페 비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저희 남편도 디아페 비누로 머리를 감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진짜 바디 샴푸 따로 필요 없어요. 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네. 아. 저는 워낙에 또 비누를 좋아해서 네. 디아페 비누가 또 금방 달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또 디아페 비누에 제가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소독제, 손소독제 많이 바르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건조해지거든요. 그 남편이 손소독제를 엄청 많이 발라서 건조해졌는데 디아페 비누를 쓰고 나서는 손이 진짜 거의 갈라졌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핸드크림을 안 발라요. 근데 이것만 써도 없어졌어요. 그게. 할렐루야. 네. 아, 진짜 핸드크림을 그렇게 손소독제를 많이 바르면서 핸드크림을 안 바르신다고요? 네. 아, 심각했겠다. 진짜 심각했었어요. 그럼 손 갈라져, 진짜. 네, 진짜. 근데 이거 쓰면서 비누가 오히려 보습 효과를 주니까 좋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그 손 세정제 많이 써가지고 손 갈라지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종이 만지다, 종이에 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미치거든요, 그거. 손 여기 손등이 갈라져요. 그리고 손소독제 너무 많이 쓰면은. 네. 도대체 알겠습니다. 남편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 직장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임박했는데 임은정 검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임은정 검사님은 여태까지 계속 감찰과 관련한 업무를 해왔잖아요. 그러나 감찰 연구위원이었고 수사권은 없었고 있어도 그냥 그 권한을 발동하지 못하게 계속 막았고 딴죽 걸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은정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찰 업무를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감찰 연구관으로 전보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감찰과 관련된 직무에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윤석열의 끈앞풀인 조남관이 그렇게 임은정 못 살게 굴고 또 뭐 할 수사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김호수 총장이 오면은 수사권도 갖는 감찰 수사 인력으로서 또 감찰 인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김호수 포함해서. 예,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김우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검찰이 유리한 어떤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검찰에 네네. 지금 윤석열 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저는 그렇게 살짝 보입니다. 아이고 참 한심하네요. 아니 그 김호수 총장 되면은 조남관은 아웃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직무대행을 3번을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남관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약간 이제 거론되는 얘기는 옷을 벗고
윤석열 캠프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계시더라고요. 진짜 완전 개 양아치들이지. 그러면은 에브리바디 양아치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박범계 장관도 똥바가지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런 놈을 취임 이후에 계속 대검차장으로 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 보는 눈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저 너무 열불나네요. 아니 너 법에 대해서는 정말 일점무식이고 완전 무능하니 내가 봐도 조남관은 아웃시키고 우선 시작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니 그런 인간을 뭐 좋다고 끝까지 곁에다 두고 그렇게 빅엿도 두어 번이나 먹고 말이죠. 사람이 마음이 좋은 겁니까? 바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약점 잡혀가서 겁에 질린 겁니까? 아, 나 참가 심한 양반이네 진짜. 조남관은 지금이라도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인사할 때 같이 인사하면은 이제 같이 하는 거고 차장이 사실 바뀌니까? 더 바람직한 거는 새 총장이 들어오면 그날 사표를 내는 게 맞아요. 아직도 안 내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진짜. 남아 있겠다라는 꼴다리네. 그런 건데 그 부분을 두고 글쎄 아마 이제 불명예스럽게 사실 거의 떠밀려듯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의도인지 좀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검찰 인사 때 이제 조남관이 아웃되고 만약에 윤석열 캠프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검찰 내에서 윤석열은 이제 청산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진짜. 그런 진짜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그 잔재를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반개혁 집단임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동안도 충분히 유감없이 보여줬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는 얘기를 꼭 뒤에 붙이십니다. 그게 아마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부분도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 조남관이 또 저기 조국 법무부 장관 회고록에서 네. 찾아와가지고 조 장관에게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측근으로 꼽혔어요. 지목됐어요. 지목됐죠. 예. 그 얘기 좀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메신저겠죠. 한마디로 메신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조남관 차장이 지검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분위기상 크게 그분이 이제 최강욱 의원의 추천을 좀 받았대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한테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로 사퇴를 하라는 의사를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사퇴하라는 압력이라기보다 이게 일종의 압력이라기보다는 딜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국한테? 예, 조국한테. 네가 가가지고 저기 순순히 그만두면은 여기서 수사를 스톱할게. 이쯤에서 이제 멈추겠다. 예, 스톱할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딜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태를 조만간에 큰 전쟁으로 가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는 방향에서 검찰이 성과를 거두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신저, 사절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대검 차장으로 앉힐 정도로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몰랐다는 게.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하다가 대검 차장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런 황당한 짓을 했던 사람이란 걸 우리가 왜 그걸 몰랐는지 조국 장관이 그때 그걸 입을 꾹 다물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즉 검사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댓글들 보면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도 지금 그런가요? 책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전 책이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저도 아. 며칠 전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죠? 네, 그게 맨날 문자가 와요. 거기서 좀 늦어진다, 주문이 폭주한다. 그리고 오늘은 급기야 무슨 문자를 받았냐면 주문이 폭주해서 14일 이후에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빨리 읽어보고 10대부터 60대까지 그 판매했던 1순위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10대는 아니었죠. 10대는 2위 정도 20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책 내용에 저희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저희가 보도했던 아주경제에서. 아주경제 아주경제가 보도가 나오는데 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전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검찰이 첫 번째 수사를 시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모펀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가 법정에 넘어온 것은 조범동 씨, 오촌조카 조범동 씨가 첫 번째예요. 근데 오촌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아무리 들어도 이 사건은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주범으로 보이기는 너무 힘든 모양이었던 거예요. 네. 거기다가 오히려 조범동 씨도 뭐야 이 사람 되게 실세인 줄 알았는데 실세가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을 쭉
팔로우하면서 외곽에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범동 씨나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모펀드가 아니라 익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에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사모펀드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요것을 익성펀드라고 처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성펀드 네. 그랬죠. 그래서 익성펀드라는 프레임 전환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서 아주경제 김태현 장인재 김태현이 옳았다 뭐 이런 얘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발췌해서 읽으셨군요. 찾아가지고. 아니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책 못 읽었고요. 누가 보내줬습니다. 저는 책을 주문을 했는데 언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낸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지금 너무 뭐 민주당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뭐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그거를 진행자들이 단골 멘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계속. 말이야. 그 진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네, 그 프레임. 지금 책이 나온 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정무적으로 거기 그렇게까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이 지금 이 시기에 대선을 10개월 앞둔 이 시기에 책을 냈냐라고 하는데 정말 그거를 질문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이 말이 안 된다. 그건 정말 프레임이다. 그런 식이면 이 시기에 재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지. 아니, 웃긴 건 거의 매년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매년 그러니까요. 책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책을 내지 말라는 얘기네요. 질문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그때 제가 볼 때는 그게 부담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될 것인지는 책을 읽어봐야 알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리고 책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아는데 책을 읽기도 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의도적이고 상당히 좀 말 그대로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한 중앙일보 칼럼이었나요? 사설이었나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선동적인 언어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봤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칼럼 자체가 굉장히 선동적이었어요. 이 책에 대한 선동. 그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저희가 한 그 2년간 취재하면서 겪었던 그 감정의 같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요. 저희도 그 재판 과정에서 요거는 분명한 것 같다. 요거는 검찰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검찰이 다른 증거를 내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는 내용들도 좀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재판에 들어가서는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검찰이 PPT 하는 거 보면 그날 기분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분들이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검찰 개혁 방안들이 지금 이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깃들이 다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이 계기가 된 게, 이 불쏘시개가 된 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그 청문회 당일에 정경심 교수가 기소를 당했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지금도 버티고 있는 그 동력,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었고, 그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책을 빨리 읽어보고 싶은데 맨날 문자가 와요. 주문 폭주해서 늦어진다고. 아무튼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조국 장관이 그거를 굉장히 고마워하셨다고 해요. 서초동 앞에 굉장히 십자가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던 거, 그 촛불 집회. 그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막 사인본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큰 힘이었다라는 거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책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프레임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프레임이 빠질 수 있는 질문에는 굳이 답할 이유가 없어요. 네.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저는 송영길 대표가 말한 것 그리고 내용도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서 윤석열 총장의 그 비위, 관련된 비위도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앞으로 당에 있는 그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하기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무게중심은 그쪽인데 네. 또 언론 보도가 프레임을 씌워서 그 앞으로만 이슈를 끌어당기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는 좀 달리 보는데 예. 하나만한 말들이었다. 하나만한 말들이었다.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검찰 개혁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 촛불된 시민들 마음 멍들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명백하게.
무슨 뭐 저는 상당히 모욕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송영길 대표의 뭐 그런 정확한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다. 왜 헤아리지 못해? 전문 다 읽었는데. 그런 식으로 촛불 든 사람들 모욕 주면은 지지자를 모욕 주면요 지지자 떠납니다. 아니 정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무슨 뭐 정치 공학이나 이런 어떤 기술을 떠나서 왜 이렇게 지지자들을 모욕 주는 거냐 이거예요. 그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왜 모욕을 주냐 이겁니다. 아니 저는 아니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다음에 또 그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다음에 또 대선 후보 되면은 또 물어볼 거예요. 조국 어떻게 생각하냐? 네. 또 너 이재명이나 누가 뭐 하여튼 대선 후보가 되면은 박원순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건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 물어볼 거란 말이야. 생무시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생무시. 그러니까 아유, 이거를 불리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거기에 발을 담글 이유가 없어요. 불리한 게 아니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질문과 그 얘기를 들을 무슨 이유가 귀찮은 없는 질문에서 거고. 답한 것도 아니고 지가 나와서 멘트로 읽었던 거 그리고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누가 사과하래 일을 하라 그랬지. 일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과거로 자꾸 퇴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뭐 조국이 옳다. 그의 뭐 행동이 검찰에 의해서 공격 대상이 돼서 이렇게 검찰권 남용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짓밟혔다. 그는 옳았다.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언급을 해? 그런 거를 언급하지 말고 넘어가야지. 왜 얘기해?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진짜. 내가 지금 송영길 씨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어요. 우클릭을 한다고. 어? 근데 지금도 나는 기억나는 게 벌써 20년 다 돼가네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말기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 우리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경제에는 무능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반성한다, 국민들에게 반성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랬어. 지금 또 그래. 아씨.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툭하면 반성인데 아니 잘못된 반성이네요. 이제 좀 그만 반성하시고 정계를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어? 뭐 이렇게 반성만 하고 말아. 내가 지금 진짜 열불난 건 또 뭐냐면은 그 저기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평택항 쪽에서 네. 청년 노동자 하나가 네.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5월 20일까지 산재 사망 사고가 무려 20건이에요. 뭘 했냐 이거야. 아니 무슨 뭐 조국에 대해서 이런 거 다 해놓고 더 이상 이런 산재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조국에 대해서 사과하면 몰라. 그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면피하려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기술이고 그 국민들이 못 알아볼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니지 하나 또 잃어버린 거야. 그것도 뭐 우리 저 대선을 위해서 뭐 우리 뭐 전국 주도권 관리를 위해서 뭐 그렇게 당대표가 비난을 무릅쓰고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미워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대표의 정신 차리세요, 깊은 정말. 생각을 우리가 왜 헤아려야 됩니까? 응? 당대표가 지지자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지 왜 그 거꾸로 된 얘기를 해요? 진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자, 얘기들이더라고요. 뭐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송영길은 이걸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선수를 늘려가지고 민주당의 그 선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송영길은 이번으로 이제 끝냅시다. 더 볼 것도 없어요. 이걸로 딱 견적이 다 나왔습니다. 다음에 진짜 선거 앞두고 마탱이 간 사람들은 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낙천을 시켜야 된다. 이 운동을 벌이든지 해야지. 이거 진짜 아니 작년에 그렇게 총선 때 열심히 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촛불 시민들에게 밀어주고 띄워줬는데 하는 정치의 결과가 이렇게 효능감 제로에다가 하나만한 정치에다가 도리어 민주당의 개혁의 어떤 방향과 반대되는 퇴행하는 그런 결과로 낳는다면은 공천부터 우리가 개입을 해야 돼요. 당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공천 단계에서부터 개입해가지고 안 될 놈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공천심사위원회 왜 지들이 결정합니까? 왜 컷오프를 거기서 결정해요? 컷오프도 당원들이 결정하게끔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웃시킬 사람들은 또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자들은 그냥 선거 앞두고 적당히 개혁적이고 적당히 진보적이고 적당히 진정성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면은 다음에 또 된다.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아직도 이 국회가 끌어안는다는 것이 민주당이 끌어안는다는 것이 그냥 불행한 일이에요. 뭐나보고 뭐 감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이 꼴을 계속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를 아유 진짜.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저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조국에 대한 사과를 한다 만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당원들께서 또 여러 의견을 주시고 또 이제 사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저도 지켜봤는데 그래도 그 사과문 자체의 그 워딩을 보면은 아까 뭐 하나만한 얘기라고 하셨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무난했다. 그래도 나름 그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수용을 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귀가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점도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제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민주당 정치를 쫙 봐오면서 송영길 씨와 함께 늙었어요. 그 사람이 초선일 때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늘 이런 행보였습니다. 늘 애매하고 늘 맹탕이고 늘 의리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맨날 사과 요구하고 맨날 당내 비판하는 데는 제일 먼저 앞장서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부동산 정책팀이 잘못했다라고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송영길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 문책론 나오면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하여간 우리가 하나만한 정치를 너무나 많이 봐왔고요. 그 고구마를 뭐 그냥 매일 한 5개, 10개씩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좀 그만 보고 싶어요. 누군가는 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독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옳은 일에 있어서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옳은 일에 있어서 강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속이 뒤집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활개치고 다음 대권 주자 유력한 투톱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제 남편은 맨날 얘기합니다. 저희 남편의 얘기를 한마디 들어보면 독재를 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남편이 사실은 원한다. 원해!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옳은 방향의 독재, 네, 그렇죠. 옳은 방향의 독재. 네. 이게 사리사욕을 위한 독재, 불법을 추구하는 독재는 잘못됐지요.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좀더 어떤 강한 공공의 카리스마. 어떤 이익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할 마땅한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이런 검찰권 남용으로 결국에는 이 사태가 빚어진 건데 또 언론 개혁하지 않아 가지고 이 사태를 빚어낸 건데 무력하게 사고 나고 말이죠. 이분은 뭐 동면하다가 나왔나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너무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정무 감각에 기초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따라가면 그런 김용민 TV를 기대하셨다면 그냥 딴 데 가보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치를 오래 본 죄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정치가 계속되는 걸 바라신다면 딴 데 보세요, 딴 데. 저 집에서 이런 얘기를 매일 듣습니다. 네. 이 똑같은 시각을 가지는 분이 집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호기의 성과가 있던 게 윤 총장 측에서 아주 그냥 발끈하면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러면서 하고 뭐 난데 그 얘기 듣고 더 황당했었어요. 뭐가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네. 조국 수준으로 한번 털어보자니까. 네. 아니 조국 수준으로 털어보는 사건 사실관계 이런 얘기하고는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내가 승질났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지 제대로 된 대응이나 발언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송영길 까는 김에 한 번 더 깎게요. 송영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지우기에 가장 먼저 앞장서셨던 분이네요.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니까 당혹감을 갖출 수 없다, 불행한 일이다, 뭐 선긋기를 해야 한다, 노무현을 배제해야 된다, 뭐 그랬던 사람이야. 예.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도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그때 또 표변해가지고 심지어는 고 남산국 대우건설 사장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뭐 아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급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버리고 급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를 지워야 한다. 그래요. 워딩은 수려하죠. 당대표 그 워딩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스크린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뭐합니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의리와는 선을 긋는 아주 기회주의 정치의 표본입니다. 송영길 씨, 당신이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 안 그래? 당신은 이번이 끝이야. 당신 다음에 또 나오면 아주 앞장서서 내가
낙선운동 벌이겠습니다. 재밌는 게 2009년 4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했던 사람이 2009년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명박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또 하셨네요. 그래요. 참 아주 다채로우시네, 이 양반. 근데 이런 다채롭습니다. 정치가 정말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면 안 됩니다. 보니까 제가 김용민 PD랑 같이 핏대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핏대 올리 지금 옆에 전 하나하나 조곤조곤 찾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하게끔 그렇게 해서 네. 세련되게. 예, 좋은 것 저희가 왜 같습니다. 팩트 폭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폭행을 좀 해 나갈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같이 열을 올리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시죠. 또 솔직히 저도 이제 그동안 마음에 맺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맨날 이해합니다. 한동훈한테 네. 고소당하고 불교방송권 10년 접어가지고 이상하게 그게 또 자꾸 연락이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게 똑같은 건으로 스님들한테는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 3배를 올리고 나한테는 그 건으로 고소를 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또 나보고 와서 조사를 받으려는 거예요, 검찰이. 이런 황당한 이런 개인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열불이 터올라요. 그런데 열불을 좀 다른 방향으로 승화를 좀 시켜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김용민 씨와 함께 우리 잘 먹고 잘 지겠습니다. 예, 뭐 또 랍스터 하나 더 먹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열불내서 너무 죄송한데 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화를 낸 건 아니니까 깊이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송영길의 워딩으로 앞으로 나아질 게 뭐가 있는지. 글쎄요. 이제 송 대표가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아야지. 언론이, 야당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워딩은 하나만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지지자들 모욕만 줬을 뿐이지. 이쪽 편 얘기도 하고 저쪽 편 얘기도 하고. 그러니 참 균형 있게 잘 쓰셨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말잔치에 불과했을 것이고, 이런 정치가 바로 효능감이 떨어지는 정치고, 이런 와중에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된다. 참.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씨가 대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정세균 총리인가요? 이분이 뭐 말씀을 조금 희한하게 하셔가지고 두들겨 맞았습니다만, 원래 그 말뜻의 본대 취지는 뭐냐면 누가 국민의힘 그쪽에 중진이라는 사람 중에 누가 이준석 말을 듣겠느냐 이 취지였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 따로 넣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감안하셔야 될 게, 김종인하고 지금 사실상 맞아요. 제휴관계라고 강력하게 맞아요. 의심됩니다. 오늘도 김종인이 완전- 대선 관리하고 네. 본인이 당권을 갖고 네. 그런 역할 분담을 한다면은 이것도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김종인이 심지어 자신은 1970년대 이후 사람의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싶다 이러면 너무 난리야 난리.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그런 말빨과 네. 또 2030 세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충성도, 그리고 또 하나 김종인의 현란한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그 파괴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씨 같이 낡은 사람들은 빨리 그냥 짜져 있고 새로운 대선 주자가 나와서 당을 정말 원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송영길 씨는 뭐 본인이 뭘 어떻게 해서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아니 이해찬 대표도 사과했는데 왜 본인까지 사과합니까? 다음 당 대표도 아마 사과해야 될 거예요, 아마. 대선 후보도.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정치공학적으로 내 얘기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데 거기다가 말을 얻는 순간 융단 폭격을 맞을 것이다. 이걸 예측했을 텐데 그랬더니 참. 뭐 그냥 아이고 참. 아니 그래서 여당 지지자들도 당이 네. 원팀으로 대오를 유지하고, 그래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게 그 어떤 이 구조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당원들끼리 뭐 불만을 야기하고 또 조장하고 그러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송영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따위 발상밖에 못하는 거예요. 낡은 사람입니다. 다음에 대선에서 져가지고 그때 가서 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송영길을 날리자 흔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원들이 끊임없이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헛소리했구나, 이걸 분명히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 이런 낭패를 아마 겪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